2007년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죠. 네네. 대선에도 개입했다. 2007년부터 참여정부 때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개입을 넘어서 2007년에도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MBC가 보도했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12년 대선에서는 그 당시 여당 그리고 그렇죠. 2007년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 후보를 지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 안타까워요. 네, 좀 황당한 일인데 네. 이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 2012년 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뭐 인터넷 댓글 공작뿐 아니라 이 보수 단체를 관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네.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2012년 7월에 이 기무사가 박근혜 캠프 지원을 위한 기획 문건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문건을 보면 이 박근혜 후보 측의 캠프의 이 조직과 활동 전망 이런 것들도 군이 분석을 했고. 이야, 그리고 정말. 또 뭐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이 176개에 달하는 보수 단체를 박근혜 지원 세력으로 관리를 하는 한편 네. 또 예비역 장성들은 이 당 차원,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이었겠죠. 새누리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아울러서 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여론 공작을 펼쳐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더 황당한 거는 그러니까 이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던 17대 대선 당시의 활동을 2012년 대선에 참고한다. 이건 뭐 아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2007년 대선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군 관계자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가 17대 대선을 앞두고도 이명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정황만 보더라도 참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뭐 내부에서 수사를 그렇죠.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 그런 국민 생각이 세금 듭니다. 써가지고 이렇게 민간의 어떤 그런 정치에 개입한다는 거, 이건 정말 어떤 명분으로도 사실 해명이 안 되고요. 철저한 네.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말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뒤에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 고 배춘희 할머님 등 위안부 피해자 12분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 조정이 무산되고 이제 정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 말에 이 박근혜 정부와 그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그 이른바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자 갑자기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1월에 해당 소송에 개입하는 계획을 짰는데 네. 그게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라는 대외비 문건이고 네. 이거를 한겨레가 입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은 그 해당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네. 그 일선 법원이 관련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법원행정처가 이미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의미죠. 뭔가 꿍꿍이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일본 정부가 이 한국 법원에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소송을 냈을 때 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버티기로 일관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법원행정처가 그 일선 법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법원행정처가 국가 면제 이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한국 법원은 외국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담당할 수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그죠? 네. 또 이게 또 안 받아들여지면은 네. 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졌고 그게 항상 들고 나온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일협정에서 이미 다 결판 났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일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건데 또 이런 불법행위, 그러니까 위안부 불법행위가 있은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도 지났다라는 예비 논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러니까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이론을 딱 들고 나온 다음에 이게 만약에 여론에 안 좋거나 아니면 그렇죠.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한일협정이나 아니면은 뭐 민사소송 소멸시효 이런 논리들을 또 내세워서 이렇게 재판을 하라라는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이네요. 네.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판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이제 그것도 심지어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오죽하면 뭐 우리나라 법정에서라도 이렇게 재판에 소송을 거셨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물론 뭐 법에 입각해서 법정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겠지만, 근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신조 내각하고 위안부 합의를 한 이후에 마치 이 재판을 기각이나 아니면 뭐 소멸을 시키라는 듯이 지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미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이 재판이 3년 동안 지연이 되고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소송을 낸 피해자가 12분이셨는데 그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절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당히 그 증언해 주실 분들도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네. 얼마 남아 계시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어쨌든 이분들에게 뭐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법원이 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법원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 판인지 알 수 없는 참. 그런 상황이죠. 뭐 반드시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의 이 위안부 합의에 발맞춰서 이 법원이 계속 이제 발맞춰 나아가려 네. 했다라는 그런 증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답답한 소식은 또 있고요. 다음 뉴스 좀 넘어가 볼까요? 인권위가 유경식당 탈북 사건 직권 조사를 명했다고 하는데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이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의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에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아울러 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 사건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고요. 뭐 이미 뭐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하고 이 인권위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을 해오긴 했었었는데 지금 뭐 여러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가 되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건 조사 차원이 아니라 이 직권으로 인권위가 뭐 정식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은 그 지난 2016년 4월 8일에 이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이 그렇죠.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서 말레이시아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사건인데요. 네. 당시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이들이 입국한 지 하루 만에 뭐 이런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이후에 이 선거용 기획 탈북이다라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이 중국의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이 허모 씨가 이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서 집단 입국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군 정보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증언과 증언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이미 뭐 증언이 있는데 뭐 직권 조사를 하면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인권위가 네. 이 탈북 사건의 인권 문제를 조사한다. 이 자체도 네.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는 뭐 이른바 이제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은 북한 독재 하에서 좀 고통받는 그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는데 좀 뭐랄까요? 하여튼 이번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그냥 탈북이 아니라 좀 기획 탈북이 있었던 의혹도 좀 조사를 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 씨가 29일 별세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박정기 씨는 1928년 그 경남 동래군, 그러니까 현 부산 기장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요. 1987년 1월 이 막내 아들 박종철 열사가 그렇죠. 네.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사망한 후에 이 공무원 정년 퇴임을 바로 앞두고 이 민주화 네. 운동의 길로 나서셨습니다. 이 고인이 그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책상을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네. 정말 시대에 남을 명언이죠. 네.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한 날 이 고인께서 일기를 쓰셨는데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처절한 심정으로 이 넓고 큰 지구에서 이 나 혼자 변을 당하는 외로움, 이 사지가 마비되는 고독감, 네. 당하고 마는구나 하는 마음이 바로 이날이었다. 이렇게 수레를 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에서 뭐 활동을 해오시면서 뭐 민주화운동 열사뿐 아니라 이 노동자,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을 때마다 네. 주검을 지키고 유족들과 함께 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인이 되셨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페이스북에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서 때로는 아들 이상의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라고 추모를 했고요. 그렇죠. 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조문을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박정기 그 아버님은
상당히 좀 제가 학생 때 네. 만나 뵙고 사실 박정칠 열사가 제가 살던 부산 같은 동네에 살았었어요. 그러신가요? 네. 뭐 해관고를 나오셨고 그죠? 물론 저는 해관고를 안 나왔지만 그래서 참 각별한 느낌이 있네요. 일단 이 어르신 별세 소식은 사부에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으니까 네네.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죠.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 자살은 또 다른 책임의 피라는 말을 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분은 페북 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페북 중독이 그렇게 지독한가 봅니다. 지금 페북을 없애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페이스북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이 6.13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네. 대표가 미국에 계시군요 지금. 네네 미국에 있습니다. 그 지난 28일 밤에 먼 곳에서. 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뭐 오죽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범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 노회찬 원내대표를 지금 지칭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자살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튼 뭐 용인이 되거나 하여튼 그렇죠. 그런 뭐 사회가 되면은 당연히 뭐 안 문제는 되겠지만 아니죠 지금. 이 문제는 이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를 그렇죠. 자살에 대한 미화라고 지칭을 한 데 있거든요. 이에 이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그 누구도 노회찬 원내대표의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아파했을 뿐이다. 그렇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에 무능을 낳고 행동에 무능을 낳는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했다. 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정황만 보더라도 참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뭐 내부에서 수사를 그렇죠.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 그런 국민 생각이 세금 듭니다. 써가지고 이렇게 민간의 어떤 그런 정치에 개입한다는 거 이건 정말 어떤 명분으로도 사실 해명이 안 되고요. 철저한 네.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말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뒤에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 고 배춘희 할머님 등 위안부 피해자 12분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 조정이 무산되고 이제 정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에 이 박근혜 정부와 그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그 이른바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자 갑자기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1월에 해당 소송에 개입하는 계획을 짰는데 네. 그게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라는 대외비 문건이고 네. 이거를 한겨레가 입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은 그 해당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네. 그 일선 법원이 관련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법원행정처가 이미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의미죠. 뭔가 꿍꿍이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일본 정부가 이 한국 법원에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소송을 냈을 때 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버티기로 일관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법원행정처가 그 일선 법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옵니다. 2007년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죠. 네네. 대선에도 개입했다. 2007년에서 참여정부 때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개입을 넘어서 2007년에도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MBC가 보도했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12년 대선에서는 그 당시 여당 그리고 그렇죠. 2007년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 후보를 지원을 그때 했다라는 참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 안타까워요. 네, 좀 황당한 일인데 네. 이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 2012년 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뭐 인터넷 댓글 공작뿐 아니라 이 보수 단체를 관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네.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2012년 7월에 이 기무사가 박근혜 캠프 지원을 위한 기획 문건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문건을 보면 이 박근혜 후보 측의 캠프의 이 조직과 활동 전망 이런 것들도 군이 분석을 했고 이야, 그리고 정말. 또 뭐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이 176개에 달하는
보수단체를 박근혜 지원 세력으로 관리를 하는 한편 네. 또 예비역 장성들은 이 당 차원,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이었겠죠. 새누리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아울러서 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여론 공작을 펼쳐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더 황당한 거는 그러니까 이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던 17대 대선 당시의 활동을 2012년 대선에 참고한다. 이건 뭐 아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2007년 대선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군 관계자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가 17대 대선을 앞두고도 이명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네, 얼마 남아 계시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어쨌든 이분들에게 뭐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법원이 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법원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참. 그런 상황이죠. 뭐 반드시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 박근혜 정부의 이 위안부 합의에 발맞춰서 이 법원이 계속 이제 발맞춰 나아가려 네. 했다라는 그런 증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답답한 소식은 또 있고요. 다음 뉴스 좀 넘어가 볼까요? 인권위가 유경식당 탈북 사건 직권조사를 명했다고 하는데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이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의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에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아울러 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 사건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고요. 뭐 이미 뭐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하고 이 인권위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을 해오긴 했었었는데 지금 뭐 여러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가 되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건 조사 차원이 아니라 이 직권으로 인권위가 뭐 정식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은 그 지난 2016년 4월 8일에 이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이 그렇죠.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서 말레이시아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사건인데요. 네. 당시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 법원행정처가 국가 면제 이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한국 법원은 외국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담당할 수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그죠? 네. 또 이게 또 안 받아들여지면은 네. 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졌고 그게 항상 들고 나온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일협정에서 이미 다 결판 났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일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건데 또 이런 불법행위, 그러니까 위안부 불법행위가 있은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도 지났다. 라는 예비 논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러니까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이론을 딱 들고 나온 다음에 이게 만약에 여론에 안 좋거나 아니면 그렇죠.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한일협정이나 아니면은 뭐 민사소송 소멸시효 이런 논리들을 또 내세워서 이렇게 재판을 하라라는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이네요. 네.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판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이제 그것도 심지어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오죽하면 뭐 우리나라 법정에서라도 이렇게 재판에 소송을 거셨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물론 뭐 법에 입각해서 법정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겠지만 근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신조 내각하고 위안부 합의를 한 이후에 마치 이 재판을 기각이나 아니면 뭐 소멸을 시키라는 듯이 지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미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이 재판이 3년 동안 지연이 되고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소송을 낸 피해자가 12분이셨는데 그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절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당히 그 증언해 주실 분들도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입국한 지 하루 만에 뭐 이런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이후에 이 선거용 기획 탈북이다라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이 중국의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이 허모 씨가
이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서 집단 입국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군 정보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정황과 증언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이미 뭐 증언이 있는데 뭐 직권 조사를 하면 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인권위가 네. 이 탈북 사건의 인권 문제를 조사한다. 이 자체도 네.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는 뭐 이른바 이제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은 북한 독재 하에서 좀 고통받는 그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는데 좀 뭐랄까요? 하여튼 이번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그냥 탈북이 아니라 좀 기획 탈북이 있었던 의혹도 좀 조사를 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 씨가 29일 별세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박정기 씨는 1928년 그 경남 동래군, 그러니까 현 부산 기장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요. 1987년 1월 이 막내 아들 박종철 열사가 그렇죠. 네. 네,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사망한 후에 이 공무원 정년 퇴임을 바로 앞두고 이 민주화 네. 운동의 길로 나서셨습니다. 이 고인이 그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책상을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네. 정말 시대에 남을 명언이죠. 네.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한 날 이 고인께서 일기를 쓰셨는데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처절한 심정으로 이 넓고 큰 지구에서 이 나 혼자 변을 당하는 외로움, 이 사지가 마비되는 고독감, 네. 당하고 마는구나 하는 마음이 바로 이날이었다. 네, 이렇게 수레를 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에서 뭐